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두 분 여성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전혜 변호사입니다. 서울 마포울에 출마하겠다고 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좀 촉발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마포울 사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전격 불출마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불출마를 하되 비대위원직은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번 총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은 본인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압박감이 있었다는 것도 밝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당내에서의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에 대해 내려놓는 모습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비대위원으로서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구에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지역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비대위원이 된 이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처음에는 참여연대 측을 통해서 좀 지지자 측의 역할이었다가 이후에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던 분인 거죠. 거기에 있어서 조목조목 본인이 회계사로서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반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거의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전국구로서 본인이 싸워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불출마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빼놓고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김건희 여사 뭐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그 공천을 시사한 그 당일에 방송에 출연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견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처리하긴 했지만 이분이 논란이 계속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대통령실에서 있었냐 없었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를 뭐 사퇴하는 요구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 논란이 굉장히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온 과정에서 또 2월 2일자 뉴욕 타임즈 일면 보도에서는 김건희 여사 그 영부인과 디올백 한국 정치의 위기라는 일면에 그 기사를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 논란을 전격적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발언이라든지 마리 앙뚜아네트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요.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치가 위기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뭐 사과를 직격으로 건드린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자신을 혼내긴 어렵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힘겨루기에서 그 부분이 좀 더 꺾인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분석하는 경우가 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김경률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 지금 역할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포울에서의 지역구 후보로서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사퇴하는 데 있어서 압박이 있었다면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뭐 용산이나 이런 데서 압박이 있어서 사퇴를 한 것이었다면은 오히려 비대위원을 사퇴를 하고 지역구에서 후보로서 뛰는 것이 그러한 이제 여사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더 맞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중앙에서의 그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마포 의뢰도 현재 그 산적한 이제 현안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분이 본인이 지역구 후보가 아니라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었던 그런 쓴소리 역할 이거를 끝까지 하겠다 이러한 오히려 의지의 표현이었다. 비대위원을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박이 있었다면 오히려 지역구 후보로서 집중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짐을 덜어줘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제 정리함으로써 공천개혁 드라이브를 한동훈 위원장이 더 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인천 계양을에서의 어떠한 출마 선언 비슷한 모습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 을에서의 또 비슷한 출마 선언 비슷한 게 있었는데 사실 원희룡 전 장관 때보다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출마 선언 비슷한 그 행사가 있었을 때가 훨씬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대통령실에서 뭐 배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대외적으로는 사천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번에 지금 공천이 막 시작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한 발짝 뒤에서 다만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사천 논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면은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또 윤희숙 뭐 예를 들면 사천 논란이 있는 그분이라든지 이런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해소된 바가 없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뭐 조선일보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에게 뭐 감사패를 줘야 된다. 총선에서 백석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비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거치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에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그 입김이 공천에 더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운동권 청산을 하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 가장 상징적 인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포에 뭐 내세우니 출마를 하니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럼 운동권 청산론도 다소 주춤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와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에 그 비대위원 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86 운동권 청산이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고 사실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김경률 비대위원 한 명이 거기에서 이제 비대위원으로서의 직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운동권 청산에 대한 어떠한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는 이번 총선 시대 정신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향후에도 그런데 이제 그건 있죠. 정청래 의원이 워낙 지금 민주당에서 워낙 큰 거물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단순 운동권이라든지 뭐 단순 험지가 아니라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라는 그 지금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큰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상징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마포 을에서 물론 기존에 있었던 당협위원장 김선동 당협위원장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공천 룰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상 진 뭐 네, 그런 그렇죠. 지역구죠. 그런데 시대 정신이 운동권 청산이라는 점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 관측이 뭐 검찰 독재 청산이다라고 맞수를 넣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 검찰 독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47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수사할 때는 구속 수사를 했고 그 수사팀장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리한 수사 확장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없이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럼 검찰이 과연 잘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운동권 청산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MZ세대들이라든지 지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운동권 청산이라는 기치만으로는 총선에서는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관측이 더 좀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친명 친문 간 갈등 와중이어서 더 주목되는 만남이었는데 예상대로 두 사람 모두 단합,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내 갈등 봉합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 뭐 상징적 만남에 그칠까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3 세력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유는 아무래도 당내 통합, 지난번에 원칙과 상식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라든지 윤영찬 전 의원은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탈당 과정에서의 어떠한 좀 친명 간의 좀 갈등처럼 보였던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향후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의 큰 어른 아닙니까?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해준 메시지를 보면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봤을 때 준연동형이라든지 이게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거의 병립형으로 마음이 굳혀졌다라고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간 단계인 권역형 그 병립형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이는 병립형. 상황에서 네. 저는 이게 지금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서 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정권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의견을 큰 어른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 당대표에 취임을 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김이 좀 컸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은 듣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동을 갖는 것이 원래는 1월 2일에 가질 예정이었는데 그 당일에 그 양산 방문하기 전에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 어제 그 이제 방문을 해서 서로 이제 오찬을 가지면서 회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총선 관련해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총선이라고 하면 좀 절박한 쪽이 승리한다.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총선 승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관건은 역시 공천이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이 뭉치냐 분열하냐는. 민주당에서 하위 20%인 현역 의원들에게 뭐 개별적으로 아마 내일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명계가 얼마나 들어가냐 굉장히 또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에게 통지를 한다고 하지만 곧 다 알려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위 20%가 누가 봐도 아우 저분은 뭐 그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하지 않았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한두 명이라도 특히 비명계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위 20%면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제3지대 뭐 또 둘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 그리고 조응천 의원 쪽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이제 공천 하위 20% 나온 분이 갈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 문제가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처음엔 이재명 대표가 권유를 했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자기가 권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인사로 분류가 되지만 한때 반문 전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현주 전 의원 영입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으로 옮겨가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무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심지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리스크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건희 리스크라고 했는데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게이트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국민들이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원한다라는 이제 입장 표명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뭐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함께 힘을 합쳐서 민주당에서의 또 총선 승리에 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현주 전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그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공격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필요한 인사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이제 파이팅이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지금으로서는 반윤석열적인 의견들을 내고 계시지만 과거에 민주당 내에 있을 때는 본인이 탈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반문재인적인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돌아온다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은 것이 이것은 저는 반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당 내에서 반문재인 지금 특히 친명계에서 뭐 그 민주혁신회의라든지 이런 친명 그룹에서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뭐 노영민 비서실장, 뭐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출마를 하지 마라. 오히려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들어왔을 때 과연 반윤석열적인 이야기만 할 것인가. 반문재인적인 이야기들을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분에 대한 컨택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안 그래도 지금 당 통합을 해야 뭐 그 총선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이슈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이현주 의원도 본인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돌아왔을 때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게 공천하고 연결돼 있어서 더 미묘한 것 같은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 선당후사 총선 불출마를 언급할 정도로 그 당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공천을 안 받을 거면은 이현주 의원이 굳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왜냐면은 그냥 뭐 보수 여전사 뭐 이런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과거에 민주당 계열로 해서 민주통합당 때 이미 재선 의원을 했었던 분이란 말이죠. 결국 민주당에서 이번에 영입한다는 것은 다시 지역구 비례를 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구 주면서 파이팅하는 모습 보여달라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좀 순서가 일단 이현주 의원이 지역구를 받는다는 전제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본인이 광명을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 선당후사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불출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고 다만 그 영입 과정에서 어떤 공천이라든지 그런 약속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천이 아니겠습니까? 미리 영입하면서 공천을 약속한다는 것은 사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새로 영입된다면은 복당을 할 경우에는 그 당에서의 위치라든지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선거제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숙고하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비명계 인사들이 함께 새로운 미래 이제 창당했는데 네. 보니까 김종인 의원만 참여하고 이원욱 조홍천 의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그룹이 작년 11월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탈당하는 과정에서 윤영찬 의원이 빠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합당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원우 조응천 의원은 빠지게 된 것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을 작년 11월에 만들 때부터 얼만큼의 정책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비명 그룹이었던 게 맞는 겁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는 그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떠한 반 이재명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천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탈당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분들이 합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과정에서 이제 하위 20% 내일이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제3지대로 가게 됐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중텐트 지금 쳐져 있는 상황이면은 갈 수 있는 데가 거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텐트가 약간 틈이 났죠. 그렇죠. 지금은 이낙연 쪽으로 갈까 조응천 이원욱 쪽으로 갈까 이게 두 개가 나눠지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두 그룹이 어저께 합쳐지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저는 실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뭐 처음부터 뭐 이낙연 신당과 함께 하겠다라는 취지로 나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가 사실은 그 당명도 이제 개혁 미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혁 이렇게.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라는 당명으로 가기로 한 점에 대해서부터가 이것이 과연 제3지대 빅텐트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이렇게 합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제3지대 빅텐트라는 꿈이 물 건너가는 형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생각에서 지금 합칠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같이 이제 공동 창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앞으로도 물밑 작업을 통해서 제3지대 빅텐트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주당 내에서 나온 분들끼리도 지금 중텐트도 못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 쪽에 국민의힘 전 당대표까지 했었던 이준석 대표와 빅텐트를 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번에 이 민주당 계열에서 통합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분들의 생각이 지금 너무 강하고 왜냐하면 이번 주말이 설이잖아요. 사실은 설 전에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설 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에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기도 하고 좀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다가 또 이제 공동 창당하는 4일에는 뭐 개혁 전선에서 함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좀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답보 상태인 상태에서 합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 그리고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제3지대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어떤 판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논쟁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경찰, 소방 등 특정 직역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여성도 병역 의무화해야 한다. 내용의 공약 내놨습니다. 사회적 토론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고 세대, 젠더 갈라치기다.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논제로서 꺼내는 것은 개혁신당의 역할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결론까지 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왈가왈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에 있어서 거기 적자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국비가 지금 투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노인들의 무임승차 폐지 정말 귀에는 싹 들어오고 신문에 헤드라인에 나오기는 좋은데 이거가 협의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면은 더욱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텐트로 가는 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여성도 군대를 갔다 와야 경찰 소방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낙연 전 대표 쪽 아니면은 지금 이원우 조응천 의원 쪽 이런 민주당 계열 쪽과 합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너무 극단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슈를 선점하기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개혁신당, 사회개혁을 기치로 깃발을 들었는데 첫 번째 일성이 65세 이상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사회개혁이냐. 그저 어떻게 보면은 20, 30대 남성들의 표심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입장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내건 이슈에서도 또 한 가지가 또 뭐 경찰, 소방,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 이슈도 이 사회개혁에 걸맞는 이슈는 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바가 크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 신당
민주당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이슈를 선점할 때 좀 사회 개혁에 걸맞는 좀 거대 담론을 좀 내걸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국민들이 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논란 자체는 또 새로운 논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구태한 그 논란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첫 번째 이슈로 삼는다는 게 아젠다로 삼는다는 게 정말 아젠다급인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다. 그건 제가 하나 조금 사실관계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첫 번째 정책 나온 게 65세 그 무임승차 폐지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교육정책이라든지 몇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이 언론에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65세 그 무임승차 폐지가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됐었던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